두 개 판매랑 제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은 이제 연구개발 용역을 해도 이제 많이 있고요.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연구개발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제 무형자산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아시지만 이제 무형자산 강의도 있긴 한데 회사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뭐 물건을 만들고 뭐 이런 기능이라든가 팔고 이런 기능보다 연구개발 기능이 많이 중요해져 가지고 관련된 이제 규정도 OECD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바뀌었고 이제 아시겠지만 댐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만 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개발 용역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이제 연구개발하는 구조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랑 해외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다국적 기업들의 연구개발은 보통 이제 본사 쪽에서 이제 기본 베이스 R&D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본 연구개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듀폰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화학 회사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뭐 100년 이상 됐는데 그 기본적으로 뭐 화학 회사 이런 데들은 포뮬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R&D는 본사 쪽에 있는 연구개발에서 보통 연구팀에서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런 화학 물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물질로 이제 실질적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일본이랑 할 때 보면 뭐 그때 뭐 수출 규제 해가지고 나왔던 뭐 그런 품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못 만드는 근데 그 듀폰 이런 데서 보면 본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회사에도 연구소들을 이렇게 제조하는 데다가 만들어두긴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R&D랑 보통 불러요. 베이스 R&D 기본 품목이고 어플리케이션 R&D는 그 기본 물질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삼성전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그걸 바로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연구 개발해서 더 좋은 뭐 선명도라든가 그 우리 보통 디스플레이 만들 때도 이런 화학 물질이 들어가는데 더 좋은 선명도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우리 연구 개발팀이랑 계속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R&D 해가지고 그런 이제 R&D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R&D 기본으로 중요하고 위탁이 있는데 그런 이제 구조로 보통 다국적 기업들은 운영을 하더라고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R&D.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주 그 베이직 같은 그런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베이직 R&D 이렇게 나눠서 보통 연구 개발을 하고 베이직 R&D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뭐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로열티 뭐 많이 주는 데는 뭐 10% 20%도 주고 이런 기본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고요. 베이직 R&D 우리 어플리케이션 한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본사에서 그 위탁 R&D 해가지고 한국은 수탁이고 이제 돈은 다 웬만한 지급해 주는 것 같아요. 본사 쪽에서. 이제 그 이유가 만약에 그 한국에서 그런 R&D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텍스 사항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어쨌든 그러면 한국도 그런 IP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그 베이직은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 R&D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비용을 써서 했기 때문에 한국도 IP가 생기고 그러면 본사도 IP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 이전 가격 측면에서는 IP라는 거는 이제 가치 측정이 좀 쉽지는 않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이윤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위탁으로 줘가지고 한국은 그냥 단순하게 연구 개발을 하지만 니네는 이제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을 되게 축소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뭔가면은 이런 본사에서 단순하게 자금 지원만 해준다는 것만으로 그 무형자산의 과실이라는 건 그 IP를 모두 가질 수 없다고 이제 OECD 가이드라인도 좀 적용돼 있거든요. 니네가 돈만 줬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능을 실제 누가 했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했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은 그런 부분에도 약간 이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TP 정책에 대해 약간 문제점이 좀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돈만 줬다고 해서 니네가 다 가지고 우리도 이제 무형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국은 뭐 영업이익률 3% 4%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IP가 있기 때문에 뭐 이익분할법을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이익에서 우리도 좀 나눠 가지자 뭐 이런 것들의 주장이 좀 가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할 게 이제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또 여기 또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거는 이렇게 수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탁 받았는데 이런 거 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부인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수탁 아니고 어째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뭐 기준도 있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뭐 연구소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저부가 가치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할 때 보면 이제 되게 뭐 그냥 그 공통비 성격의 뭐 인사라든가 세무 이런 것들은 그냥 마크업에서 5% 받는 그런 걸로 우리 국조법에 12조 1항인가 거기 이제 들어와 있는 거 있는데 이 연구개발은 이런 그 저부가 가치 용역에는 해당이 안 된다. 왜냐면 이건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이라는 게 저부가 가치는 되게 이제 이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기능이 별로 없는 건데 연구라는 건 보통 기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되게 어쨌든 더 하이 퀄러티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연구개발 용역 위탁으로 해가지고 위탁해주고 뭐 5% 뭐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챌린지 할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이게 법에 좀 써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크업 더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용역은 이 정도 네 있고 뭐 이것도 뭐 막 기본적으로 뭐 비용 안분받고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뭐 우리 그 인바운드 거래에서 경영 자문 청구하고 이런 거랑 형식은 비슷해서 약간 주의할 점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용역거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거 우리 그룹 내 용역 제공에서 이제 요거고요. 뭐 인바운드 거래 이런 경영 자문료 이런 단어들은 요즘에 잘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경영 자문료 해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뭔가 경영 자문료 해주면 뭔가 기능이 더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경영 자문해준다 그러면 뭐 경영 컨설턴트가 뭔가 해줬다 이런 개념인데 보통은 이제 그 다국적 기업에서는 인터컴퍼니 차지를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통비 나온 거 안분하는 개념의 인터컴퍼니 차지 이런 개념으로 요즘에 많이 쓰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용역해준 데 보면 이제 지주회사들 요즘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주회사 보면 뭐 LG도 있고 이러는데 지주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주회사니까 뭐 그 경영 관련돼서 뭐 분석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이제 충당하려면 그래서 우리 보통 회계법인에서 컨설팅 해주기로는 수입 창출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브랜드를 이제 그 우리 LG 지주 이런데 LG 거기서 이제 받고 그룹 브랜드 사용료라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참 문제 됐었는데 그룹 브랜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발생된 비용 중에서 어쨌든 뭐 그 배분할 수 없는 비용도 있긴 한데 그룹 자체적인 업무 말고 자회사를 위해서 뭐 인사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뭐 전략 이런 것들은 그룹에서 보통 LG를 제가 하진 않고 다른 회사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그룹 임원들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사팀이 있거든요. 그룹의 인사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회사에 있는 그런 인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안분해야 되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룹 공채를 해가지고 사람들 오면은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 배분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인트라그룹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보통 두 개가 예전에는 경영 자문료였는데 이 두 개 정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적정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로컬 거래이긴 한데 국내 지주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내 대기업들 자회사들한테 해주는 용역들 이런 부분들은 대가를 미수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인바운드 거래에서는 이제 실제로 송금사님 여부인데 이 부분 다음 시간인데 그 예전에 많이들 과세했었어요. 국세청에서 경영 자문료 소명하라.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 그런 증빙 같은 것들을 잘 안 거쳐 놓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보통 이제 그럼 니네가 이제 우리가 뭐 본사한테 이제 인트라 그룹 서비스 관련돼서 인터컴퍼니 차지를 뭐 100억을 받았어. 그러면 증빙을 내. 그러면 보통 그냥 엑셀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배분된 거 요 정도만 내고 증빙,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한데 그런 게 별로 없어갖고 많이 예전에 한 뭐 1, 20년 전에 많이 과대가 됐는데 근데 이게 그 좀 많이 졌어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뭐 합의하고 과세한 거 끝나는 거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심판원까지는 이겼지만 법원 가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안 내다가 나중에 이제 다 증빙을 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신애들이 아쉬우니까 조사할 때 막 내라 그러면 막 자료 없다 그러고 안 내고 이러다가 과세하면 이제 그때 내가지고 많이 져서 그 우리 요것도 법에 좀 들어와가지고 조사 때 안 내는 거는 뭐 우리 과세관청에서 관련돼서 안 보겠다 이런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국적법에 이제 그 자료 제출 규정에. 근데 그 규정도 좀 애매합니다. 그 뒷단에서 다룰 건데 예, 그런 것들. 그럼 내부 용역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 큰 틀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금융거래 관련되고 뭐 지급보증수수료 예,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과세돼가지고 네 이제 많이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들은 또 이행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엄청 큰데 사실 이행보증은 아직까지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회사들을 이제 도와드린 적은 많이 있는데 그들도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과세 안 되는데 요 이행보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플링 해서 새롭게 대응 규정 이런 크게 보면 이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첫기시 했는데 이게 근데 뭐 우리 보면 네, 판매거래 용역 그 다음에 네, 제조거래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그 다음에 그룹 내 용역 네,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용역 이 5가지 오늘 강의할 주제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제조라든가 그 다음에 도매거래는 아마 이슈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던 뭐 BR 이슈라든가 아니면 고정사업장 이슈 뭐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에서 과세당할 이런 거 있고요. 요 뒤에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한번 하는데 이 테스컴이라고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OECD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사업 구조 재편 요 이제 번역하려면 약간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OECD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 이제 테스컴이라고 이게 제가 UI 이제 딱 갔을 때 벌써 2011년도 갔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 회계법인.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보시면 이제 회계법인들이 뭔가 이제 조세 조약을 이용해서 그런 상품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세금 엄청 절약되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국가들이 저렇게 세금을 빼먹는거나 이렇게 이렇게 제거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을 만들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BR 이게 지금 되게 문제가 되는데 약간 EY 뉴욕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용역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이제 제가 했던 용역은 이제 글로벌에서 크게 이런 BR 스트럭처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인들을 어떻게 이제 기능이 작은 걸로 만들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그때는 이제 되게 생소한 개념이고 이게 뭐지 그냥 뭐 하면서 뭐 리스크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를 나가보면 이 BR이 되게 가장 핫 이슈인 것 같아요. 웬만한 회사들도 많이 하고 근데 뭐 한국 기업들은 잘 안 하는데 다국적 기업들은 어쨌든 세금 줄이려면 어쨌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해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CEO로 있는 기간에 어쨌든 이익을 최대한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최대한 내면은 이제 자기가 성과상여도 좋고 이런 거고 우리 기업들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 BR인데 EY에서 있을 때 이제 이런 비즈니스 리스트럭처 이러면 너무 튀니까 얘네들은 이제 명칭을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테스컴이라 그래서 Tax Efficiency Supply Chain Management. 그러니까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SCM이라고 경영학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공급망 관리 개념의 이게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데 이거를 이제 텍스를 최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니네 원래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매출액이 뭐 10조인데 세금을 뭐 2조 내야 되는데 이거 바꾸면 니네 전 세계적으로 2조에서 세금을 뭐 5천억으로 줄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용역비를 받고 뭐 이런 이제 회계법인들이 했던 건데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의 뭐 제조라든가 도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전체적인 그런 구조고 여기 안에서 이제 그런 텍스 스킨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네. 조금 내용이 생소해서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오늘 뭐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더니 이제 우리 기능 위험에 따라서 이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TP는 이렇게 되잖아요. 기능 위험에 따라서 기대 이익이고 이제 완전 제조업자, 완전 도매업자는 이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리미티드 디스트리뷰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컨트롤 매니팩처 이런 데들은 이익이 이 정도 나면 되고 뭐 에이전트라든가 완전 톨 매니팩처는 이익이 되게 작아도 된다. 이거가 이제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이런 기능을 있던 애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이 바꾸는 게 이제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고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BR이라고 이제 BR이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TP에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전 가격 분석할 때는 뭐 A와 B가 거래를 하면 사업 주관자, 엔터프리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보조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본사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경기 좋으면 이익이 많이 나도 본사가 가져가고 손실이 나도 본사가 가져가고요. 사업 보조자 만약에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제조법인이다. 얘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왜냐하면 하는 일에 대해서 마크업 정도 받아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큰 이런 법인 성격을 이렇게 보통 규정합니다. 이전 가격 그 스트럭처링 할 때 그래서 뭐 제조 판매업 뭐 있고요. 그리고 뭐 한대 들어가는 건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모든 회사들을 보면은 제조업 아니면 판매법인 아니면 이제 서비스 제공업체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제조업은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판매업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까 우리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은 보통은 걔네가 사업 주관자는 아니기 때문에 마크업 정도 하는 이런 회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사들을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기능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을 어떻게 이제 바꾸면 세금이 최소화될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게 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또 이제 정책이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요. 본사 주도형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 이제 좀 그 한국 회사들도 이렇게 많아요. 본사의 모든 기능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런 데서 뭐 사업 의사결정 이제 보통 뭐 그룹의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R&D도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남양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생산 이런 것들만 하나 띄주는 거죠. 현대자동차 뭐 중국 공장 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는 어쨌든 뭐 현대자동차 영국 법인 하면 떼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큰 정책을 여기서 세우지만 이렇게 떼어주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품질이나 보증 관리 뭐 이렇게 사업에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기능이 되게 많을 건데 우리 이제 그 이전 가격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큰 기능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사업 의사결정 기능, R&D, 뭐 그 다음에 생산, 판매, 그 다음에 사후 AS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기능이고 위험은 보통 뭐 시장 위험, 시장이 뭐 갑자기 뭐 꺼지고 커지면 이제 이익률이 돌아가니까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다음에 외환 위험. 그때 국제거래 하다 보면 환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위험이라든가 신용 위험. 부도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보증 위험. 제품이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리콜하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기능,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사용한 자산 이렇게 했고 이전 가격은 이제 OECD 가이드라고 하면 그게 막 수도 없이 계속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다. 그리고 생산 법인은 보통 이제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산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있고 이렇게 본사 주도형 회사들은 한국 기업들도 좀 이런데 약간 모든 기능이 본사 쪽에 많이 있고요. 자회사들은 그냥 단순하게 CM, 컨트롤 매니팩처러로 제조 띄워주고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로 이제 판매 기능 띄워주고요.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구 개발하는 데는 분사가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가격 정책을 짤 때 중국 법인 뭐 삼성전자 중국 법인이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본사에서 다시 사와서 이제 물건을 사온다는 게 물류가 흐르는 건 아닌데 본사에서 사와서 그걸 이제 본사에서 파는 약간 중개 거래 형태로 해서 이제 이익을 이제 많이 본사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뭐 100원에 만들면은 그냥 105원에 파는 걸로 본사에. 그리고 본사가 저쪽에 이제 판매처한테 용역 그런 이제 협상을 해서 본사가 이제 적정한 이익을 남기고 이제 그렇게 파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본사고요. 이런 구조들은 보통 이제 물동 관리, 그러니까 물류 거래를 통해서 본사에서 이익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굳이 이제 예전부터 보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게 인건비도 비싸고 임대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뿌려놓는 형태. 그러니까 현지 주도형으로 많이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현지에 보면 이제 본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핵심 기능, R&D,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사 자기네들이 상품 만드는 그 기능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지 생산은 다 맡기잖아요. 얘네들은 아예 이제 관계사가 아닌 뭐 폭스콘한테 맡기고 뭐 판매는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애플 코리아 이런 데 맡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도 아예 생산 니네가 다 책임져. 세장위험도 하고 판매업체 니네가 이제 시장위험 이런 거 다 책임져. 이렇게 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R&D 하면서 R&D가 있어야지 무형자산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통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IP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이익을 자기네들이 땡겨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근데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좀 이제 거래 자체가 본사에서 생산도 얘네가 해서 얘네가 이제 판매법인에 팔아서 이렇게 바로 팔기 때문에 본사가 이게 껴들을 그게 없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주로 이제 거래가 있는 것들이 로열티 거래. 실제로 니네가 이제 우리가 IP 로열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은 뭐 이게 뭐 10%네, 20%네 이렇게도 하고요. 최근에 로열티는 변동 로열티라 그래가지고 변동 로열티도 많이 쓰는데 변동 로열티는 뭔가 하면 실제로 이제 니네가 생산해가지고 이익이 뭐 30%도 나고 20%도 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니네는 근데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이익 5%만 내면 되니까 나머지 이익은 다 우리한테 가져와. 이런 변동 로열티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능을 해주면 서비스 차지, 커미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현지도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전 가격 정책 저희가 팔러시 수입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스컴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뭐 어쨌든 회사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보면 기능이 이거죠. 일단 원재료가 공급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원재료를 이제 제조법인에 공급을 하고 그 제조법인은 만들어서 판매법인에 팔고 판매법인이 이제 고객한테 파는. 그리고 요 가운데서 어쨌든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IP를 가지고 있는 본사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 보면 이제 각 이런 단계마다 텍스 이슈들이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공급자가 이제 이렇게 팔 때는 관련돼서 뭐 관세라든가 부가세가 생기고 제조업자는 이제 제조업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하는 이슈도 있고 이전 가격이 있고 이런 단계마다 있는 이런 세금 이슈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수반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우리의 그룹에서의 세후 이익과 이거를 바꿨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컴은 이제 이런 체인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세무정면으로 봐서 이제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짰습니다. 그런 구조를 많이 짜가지고 이제 각 국가 간의 세금을 최소한 줄이고 다 이제 본사 쪽에 본사도 또 안 가져가죠. 미국 이런 데 안 가져가고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아일랜드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 파킹 아일랜드 뭐 몰타 뭐 이런 데 우리 조세 피난처에다 맡겨가지고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이래서 미국도 이제 뭐 그런 규정을 만들고 OECD도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예전에 한 10년 전 이때 짜놓던 스트럭처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사를 할 때 이제 짜인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갑자기 멀쩡하게 우리 제조업 해가지고 영업이익률 15% 나던 회사가 갑자기 뭐 영업이익률 2%로 떨어뜨린다든가 도매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때도 많이 문제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s 현재 상태로 이제 책자로 보셔도 되고요. 네, 보시면 이런 구조로 이제 한 회사를 이제 테스컴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원재료 공급자가 있고 얘네가 이제 어쨌든 제조업체한테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죠. 제조업체가 뭐 보통 한두 개 있으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조업체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업자한테 팔고, 판매업자가 이제 고객한테 파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룹에서 운영되는 셉이라든가 이런 IT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특정한 회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이 서비스를 제조업자한테도 공급하고, 이 제조업자, 판매업자한테도 공급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P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들이 이걸 갖다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급해서 따로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고받고, 그리고 제조업자는 물건 만들어서 판매법을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게 이 복잡한 주체들이 해가지고 기능 위험이 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본사 주도형이 아니고 분사되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각자 이 제조업체도 이 제조업체 맞게끔 이익을 올려야 되고, 우리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이 업체, 그 다음에 IP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 판매법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다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활동도 되게 복잡하고요. 그때 이제 제조회사 2개, 판매회사 2개, 서비스 2개 있는데 벌써 활동으로 보면 16개 이런 막 그런 거래들이 생겨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좀 구조를 바꾸는 게 이제 요렇게 구조를 바꿉니다. 크게 보면.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 이제 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샘플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프린시펄이라고 해서 이 회사를 하나 만들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걸 이제 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재료 공급자가 물건도 본사한테 팔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물건 공급은 이 제조업체에 되지만 본사한테 팔면 이제 본사가 이제 원재료 인도하고 구매하는 것까지 얘는 제조만 하고요. 그리고 IT도 본사랑만 거래하게 돼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 실제로 용역은 제공이 되지만 거래는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 원래 아까는 이제 기능이 더 많은 루틴 매뉴팩처러이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니는 원재료도 내가 다 컨트롤하고 니는 만들어서 이제 물건도 우리한테 파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는 거를 본사가 이제 우리 판매한테 팔아서 이렇게 파는 걸로 돼 있어서 얘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이제 줄여버리고요. IT, 그 다음에 IP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얘가 연구개발하는 거 위탁으로 바꿔가지고 IP도 프린시펄이 가지게 되고, 판매업체도 아까는 그냥 루틴하게 이익을 하는 건데 실제로 너는 이제 여기서 판매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그래서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를 바꿔서 이렇게 물건을 팔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익이 얘한테 다 몰리거든요. 프린시펄로. 그렇게 되면 이 프린시펄 회사를 저세율 국가로 이제 옮겨서 이익을 파킹해 놓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 많이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서 본사에서 이제 프린시펄, 본사가 꼭 프린시펄이 될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회사도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은 미국 회사이긴 한데 이 프린시펄을 몰타로 변경을 해놨더라고요. 몰타에서 변경을 해서 모든 이익을 다 몰타 쪽에다 파킹을 해놓고, 근데 몰타는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세율이 뭐 30% 이렇게 되긴 하는데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5%만 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다 파킹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몰타는 보통 휴양지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사회를 뭐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열고 이런 이제 형식적인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공급업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물류 흐름 같은 것들은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계약상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네들도 CM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이 없는 거, 제조업체들, 그 다음에 판매회사들도 기능이 작은 걸로 해서 아마 세율이 높은 이런 나라에다가 최소한의 그런 이제 세금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금이 거의 없는 나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BR 우리 OECD 가이드라인은 기능위험 재편인데 이런 것들 기능에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풀 프레지드 매뉴팩처러라든가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드 매뉴팩처러를 대개 없는 CM으로 바꿔가지고 이익을 드리게 되고, 판매법인은 이제 뭐 일반 판매업자를 리미티드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구조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테스크홈 효과인데요. 뭐 기본 쉽게 좀 설명을 해서 뭐 기본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프린시플을 아무래도 저세율 국가에다 두고요. 제조법인이 이제 세율이 높은 그런 데다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기존 거래에서는 뭐 제조법인이 판매법인한테 팔아가지고 이게 빨간색이 이제 기존 거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뭐 560억을 내야 되는데 테스컴을 해서 이제 본사가 다 컨트롤 되는 걸로 하면 제조법인이라든가 프린시펄로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예, 세율이 낮은 거죠. 어쨌든 본사 차원에서는 세금이 이제 더 줄어들고 가용헌금이 세금이 원래 350원에서 140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벌써 한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회계법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다국적 기업들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한 기업들을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 다국적 기업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의 자회사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 많이 구조로 짜여져 있고 그래서 BR을 할 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해서 기본적으로 뭐 기능이 이렇게 넘어가면 기능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능이 있는 거를 없는 걸로 할 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IP 평가 같은 걸 해가지고 뭐 그 평가에서 일정 금액들을 이제 돈을 받고 넘기는 회사들은 그나마 좀 착한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기는 회사들은 이렇게 그 기능 구조적인 변경에 대한 이제 IP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평가하면 이렇게 무형자산 평가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 뭐 외형 1000억짜리 이런 회사들인데도 평가하면은 평가 금액이 뭐 5천억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번 봤는데 뭐 외형이 뭐 2, 3천억만 돼도 과세 금액이 막 7, 8천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그 금액인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도 이제 BR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과세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BR이 맞는지 그것도 되게 이제 넘어간 게 뭐가 넘어간지 이런 거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평가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 평가가 국세청에서 이제 그 상증법 평가라든가 감정 평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DCF법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추정에 의해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DCF법은 이제 향후에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 좀 정교화되지 않아가지고 과세하는 분들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기는 하는 것 같고 예, 되게 확실하게 BR이 일어나긴 했지만 과세를 하라 그러면 또 잘 못하시고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거가 이제 슬라이드가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 조금 이르긴 한데 지금 잠깐 쉬고요. 45분부터 예, 다시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